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내분비샘. 어디로 분비가 되죠? 혈액. 그리고 아무나 다 호르몬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만 인식이 된다 그랬죠? 네,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작용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지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상성에 대해 공부해 보려면 일단은 항상성의 말 뜻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항상성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체온. 우리 몸에 항상 체온은 일정해요. 36.5도고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몸을 부르르 떤다거나 이건 호르몬에 의한 건 아니겠지만 말초 부분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서 이 중심의 중요 부분에 말초 부분에 의해서 체온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체액이라 함은 혈액이나 조직액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의 수분의 그 양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혈당량. 혈액 속에 어떤 당이 포도당이 들어있는데 이 포도당의 양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나 혈당량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요거 하나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피드백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음의 피드백. 이 피드백은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음의 되먹임 현상. 요거를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기까지 과정을 볼 건데요. 먼저 간뇌에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간뇌에 있는 간뇌, 우리 배웠죠? 대뇌 아래쪽에 있는 간뇌를 구성하고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해요. 그러면 이 시상하부는 누구를 자극하냐? 바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에 대한 표적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요, 다시 물질을 분비합니다. 어떤 물질을 분비하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아까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티록신은 어디로 분비된다 그랬죠?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혈액이 분비돼서 티록신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 티록신이 간내의 시상하부에 인식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티록신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티록신의 타겟 세포가 표적 기관이 간뇌 시상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뇌 시상하부는요, 티록신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혈액 속에 티록신이 너무 많네. 그러면서 이 뇌하수체 전엽에 분비하는 이 물질의 양을 줄이게 돼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이 물질이 줄어든 걸 보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양도 억제를 시키게 돼요. 얘를 억제시킵니다. 얘도 억제시키게 돼요. 그러면 자극 호르몬에 의한 갑상샘의 자극 또한 억제가 되기 때문에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양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일정한 양의 티록신이 혈액 속에 돌아다녀서 우리 몸의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전체 이 과정이 점점 억제되는 쪽으로 조절이 된다면, 다시 처음에 시작한 어떤 산물이, 어떤 결과물이 다시 시작 부분에 이 물질을 분비하는 걸 억제시키는 조절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절 방식을 음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이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은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이 과정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거나 촉진하게 되는 그 신호가 누구냐? 바로 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티록신, 이것의 결과물인 티록신이다. 티록신의 양이 많아지면 얘를 억제시키고 얘가 적어지면 다시 많이 분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항상성을 위한 조절 기작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항상성 조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인데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죠. 식사 전에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식사 전에는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이자에서는 혈액으로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글루카곤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글루카곤을 인식할 수 있는 표적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간에서는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포도당을 다시 혈액으로 방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해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그 결과 혈액 속의 혈당량이 정상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혈액 속의 혈당량이 이러다가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치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한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얘가 이제 너무 많아지거나 또 식사를 바로 한 직후라서 혈액 속에 포도당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번에는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 세포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빨아들여서 세포 내에 포도당이 많아지다 보니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효과도 하나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간에 작용해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게 합니다.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서 글리코젠이 되게 만들어요. 그 결과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은 정상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혈당량이 어떻게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 되는지를 보셨고, 그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작용을 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길항작용.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길항작용.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 보겠습니다. 체온이 어떻게 조절되냐? 자, 추울 때는요, 몸이 너무 추워요. 이럴 때는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체온은 간뇌 시상하부라는 곳에서는 36.5도를 딱 센서처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를 이 센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죠. 자, 하나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액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피부 근처는 몸의 말초는 이와 같이 표면적이 넓잖아요. 손바닥, 발가락, 팔, 다리 하면서 표면적을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을 시키면 혈액이 이쪽으로 돌지 않고 그러면 열 손실을 막게 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근육의 떨림을 만들어서 근육이 막 오들오들 떨게 되니까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체온이 원래대로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이번에는 더울 때를 보겠습니다. 더울 때는 체온이 막 올라가게 되죠.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 몸을 구성한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간내 시상하부가 인지를 합니다. 체온이 올라갔네. 그러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여기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확장해서 우리 몸의 말초 부분으로 혈액이 돌게 해서 말초 부분을 통해서 체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땀 분비량을 증가해서 또 체온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방출되게 되면 체온이 정상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제 진짜 마지막 체액의 농도 조절을 보겠습니다. 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체액이 묽어지게 돼요. 체액의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감소했다는 것을 간뇌의 시상하부가 또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뇌하수체, 간뇌의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체 후엽에 신호를 보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분비를 감소했다는 말은 오줌을 많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억제하니까 물의 재흡수가 안 되니까 방광으로 오줌이 많이 모이게 되고 오줌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보세요. 체액이 너무 묽어졌어요. 물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물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오줌 많이 나오게 한 거예요. 체액이 많아지니까 오줌으로 많이 내보내서 결국 체액의 농도가 정상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럼 우리 체액에 물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체액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간뇌의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얘가 다시 뇌하수체 후엽에 신호를 보내서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이잖아요. 그러면 콩팥에서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물을 계속 재흡수하다 보니까 오줌량이 적어지는 거죠. 이 결과를 보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체액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말은 너무 체액이 진해졌다는, 즉 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너무 적어 죽겠는데 오줌 많이 내보내면 안 되죠. 오줌을 적게 내보냄으로써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 수준까지 체액의 농도를 감소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거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어디인가? 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정한 상태를 항상 인지하고 그 변화를 감지하는 부분은 바로 간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시상하부는 간뇌의 일부예요. 자, 그 다음에 쥐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조절이 되는데 쥐를 대상으로 한 달간 매일 티록신을 주사했대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티록신의 분비량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티록신을 혈액에 계속 분비했대요.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 티록신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간뇌 시상하부가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음의 피드백이 작용을 해서 억제시키게 돼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고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을 안 받고 억제시키니까 티록신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혈당량에 따른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호르몬 A와 B는 무엇인가 했는데요. 혈당량이 되게 적은 때는 많이 분비되고요. 혈당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적게 분비해요. 혈당량이 적을 때 많이 분비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호르몬이겠죠. A는. A의 이름은 뭘까요? 네, 글루카곤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이번에는요. 혈당량이 적을 때는 거의 분비가 안 되다가 혈당량이 많아지니까 분비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혈당량이 많아졌을 때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겠죠? 이 호르몬의 이름 뭘까요? 네, 인슐린이겠죠. 자, 여러분, 호르몬 어렵지 않죠? 호르몬 이름 10가지 외우고 걔네들이 작용하는 것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항상성 조절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고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노트해 보시고요. 교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